야, 이 니는 여편네야. 네가 뭔데 금고를 열어? 과거에 뭐 했던 년인데 이렇게 의심스럽게 굴어? 조카놈이 선아 얼굴에 손가락을 들이밀었다. 도대체 뭘 꾸민 거야? 손기치는 연 여사님 죽자마자 바로 기어오르네? 조카들의 시선이 사정없이 꽂혔다. 선아는 입이 떨려 한마디도 못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혼잣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바닥에 처박힌 얼굴 위로 모멸과 먼지가 뒤엉켜 흘렀다. 눈물이 한 줄기 떨어지자 선아는 끝내 무너졌다. 그들은 몰랐다. 지금 짓밟은 이 여자가 모든 반전을 쥔 여사님의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걸. 40년을 가정부로 살았지만 진짜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곁에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인연일 수 있습니다. 진심은 언젠가 빛을 발하니까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선아입니다. 올해 65이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을 한 곳에서 보냈어요.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전설, 최은성 여사님 댁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25살 때부터 지금까지죠. 젊은 새댁이었던 제가 어느새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여사님은 저를 늘 우리 선아라고 부르셨어요. 가정부라기보다는 딸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사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셔왔어요. 4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잖아요. 여사님 댁은 강남구 평창동에 자리 잡은 2층 양옥집이었어요. 마당엔 느티나무 한 그루가 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줬죠. 봄엔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고 여름엔 짙은 녹음이 그늘을 만들고 가을엔 노란 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어요. 겨울엔 앙상한 가지 사이로 눈꽃이 피어났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평소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 여사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미역국과 흰밥, 그리고 여사님이 좋아하시는 된장찌개를 끓였거든요. 7시 반쯤 되어서 여사님을 깨우려고 방 앞에 섰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여사님,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혹시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닐까 싶어서 천천히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요. 여사님이 침대에서 차갑게 식어 계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0년을 함께 산 여사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이 그렇게 조용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제야 전날 밤 여사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선아야. 여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여사님 손이 유난히 차갑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죽으면 말이야. 여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8살 많으시지만 워낙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시고 매일 아침 마당을 돌면서 산책도 하셨으니까요. 아무래도 때가 온 것 같아. 어떤 남자가 널 찾아올 거야. 남자요? 그 사람을 절대 문전박대하지 마. 여사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진지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걸 당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신데요, 그분이? 그때 되면 알게 될 거야. 선아야, 너만 믿는다. 그게 여사님이 제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119에 신고하고 장례식장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저는 여사님 옆에 앉아 있었어요. 40년 동안 매일 아침 깨워드렸던 분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어요. 여사님께 자식이 없으셨거든요. 회사 임직원들과 몇몇 지인들이 찾아왔지만 가족이라고는 저뿐이었어요. 그래서 상주는 제가 했어요. 3일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여사님이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도 들리지 않고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던 알람 소리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여사님이 말씀하신 그 남자가 벌써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 오선아 씨십니까? 최은성 여사님과 관련해서 찾아뵙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여사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절대 문 좀 박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당부 말이에요.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아무래도 평범한 방문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장 향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국화꽃과 향초가 뒤섞인 그 독특한 냄새 말이에요. 여사님의 영정사진 앞에 서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진 속 여사님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셨거든요. 마치 선아야 수고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대부분 회사 관계자들이었죠. 여사님이 설립하신 식품회사 임직원들, 거래처 사장님들, 그리고 몇몇 지인들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되어서 낯선 분들이 나타났어요. 저희는 고인의 조카입니다. 키가 크고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가 먼저 말했어요. 최진수라고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그 옆에는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최미경이라고 했죠. 아, 그러세요. 여사님께서 조카분들 얘기는 가끔 하셨는데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여사님이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조카분들을 집으로 초대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고모님이 혼자 사신 건 아니죠? 최미경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네, 제가 함께 살았어요. 가정부로 40년간 모셨거든요. 아, 그러세요. 두 사람은 제 대답을 듣고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조문이 끝나고 빈소에 조카분들만 남았을 때 저는 차를 한 잔 드릴까 해서 다과 코너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대화가 들려왔어요. 유언장 확인해 봤어? 최진수 씨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변호사가 내일 공개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말이야. 최미경 씨가 주위를 살피며 말을 이었어요. 뭔데? 가정부 이름이 왜 나와 있다는 거야?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차 잔을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거든요. 설마 그 집을 물려준다는 건 아니겠지? 미쳤나? 40년 가정부한테 재산을? 하지만 고모가 워낙 그 여자를 끔찍이 여겼다잖아.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여사님이 유언장에 제 이름을 적어두셨다니요? 그런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조카분들께 다가갔어요. 혹시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두 사람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아니에요. 별 얘기 아니었어요. 최미경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들었는데요. 유언장 얘기하시던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자 최진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정중했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40년을 가정부로 지냈다고 해서 집착하지 마세요. 최미경 씨가 날카롭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 자리는 끝났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이상한 불안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제가 뭘 집착한다는 건가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고모님 재산에 욕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요? 40년 동안 고모님을 모셨으니까 뭔가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진수 씨의 말이 점점 거세졌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사님과 함께 살았던 40년은 제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돈이나 재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가족처럼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변호사가 내일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확실해지겠죠. 최미경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혹시 당신 이름이 나와 있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고모님이 마지막에 정신이 좀 흐렸거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여사님이 정신이 흐렸다니요? 전날까지도 멀쩡하셨는데요. 조카분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빈소에 남았어요. 여사님 영정사진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정말 유언장에 제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사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조카분들은 왜 그렇게 경계하는 걸까요? 가장 이상한 건 여사님이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었어요. 어떤 남자가 절 찾아올 거라고 절대 문전박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혹시 그 남자가 변호사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누군가일까요?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그 집에 혼자 있다는 것도 외로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꾸 밀려왔거든요. 이상했어요. 여사님이 돌아가신 슬픔보다도 더 큰 무언가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현관문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데 손이 떨렸어요. 오늘 하루 벌어진 일들이 너무 이상했어요. 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서니 더욱 조용했어요. 그런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누군가 다녀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저는 여사님 방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여사님의 옷장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추억을 되새겼어요. 파란색 한복은 제가 환갑잔치 때 골라드린 거였고, 검은색 양복은 회사 중요한 행사 때마다 입으셨던 거였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낯선 봉투 하나가 끼어 있더라고요. 선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사님 글씨였어요. 언제 써두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름이 적힌 편지를 발견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기 전에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찾아올까 싶었어요. 혹시 조카분들이 다시 온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현관으로 내려가서 인터폰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코트를 입은 노신사가 서 계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키가 큰 분이었죠. 나이는 80 후반으로 보였어요. 누구세요? 여기가 최은성 여사님의 집 맞습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간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요. 혹시 오선아 씨이신가요?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여사님이 마지막 밤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어떤 남자가 절 찾아올 거라고 절대 문전박대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이요. 혹시 이분이 그 남자일까요? 문을 열어드렸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품격 있는 분이셨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고 검은 코트 아래로 깔끔한 정장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창백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분이 거실로 들어서시면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런데 여사님 방 쪽을 바라보는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어요. 저 방이
네, 여사님 방이에요. 그렇군요.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분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하셨어요. 실례지만 어떻게 제 이름을 아시는 건가요?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은성이가. 아니, 최은성 여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순간 이상했어요. 여사님과 알던 분인가 보네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분을 뵌 적이 없었는데요. 언제 여사님을 만나셨나요? 오래전 일입니다. 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부탁이요? 은성이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과 연락을 주고받으셨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무슨 부탁을 받으셨는데요? 당신에게 전해줄 게 있다고 했어요. 분이 코트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셨어요. 이걸 받으시오. 이게 뭔가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예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여사님이 은행 대여금고를 갖고 계셨다니요?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모르는 게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은성이가 당신만 알면 된다고 했거든요. 분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떨림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혹시 여사님과 어떤 사이셨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분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건 말하기 어려운 사연이 있어요. 저도 알아야 하는 게 아닐까요? 40년 동안 여사님을 모셨는데요. 그래도 어떤 일들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좋아요. 분이 일어서려고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분의 소매를 잡았어요. 이 모든 게 이상해요. 여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조카분들은 유언장을 어떻게 알고 있고 이제 또 대여금고 얘기까지요. 분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선아 씨,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알고 싶어요. 여사님이 저에게 남기신 것이라면요. 분이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렇다면 그때 또다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엔 누구일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달아 사람이 찾아오는 게 이상했어요. 밖을 내다보니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였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선아 씨, 문 열어주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노신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왜요? 지금 그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요.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거세졌어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문 여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노신사는 문을 열지 말라고 하고 조카분들은 들어와야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노신사의 표정을 보니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어요. 밖에서 한참 동안 소리가 났지만 결국 조카분들은 돌아갔어요. 노신사가 안도의 숨을 내쉬셨어요. 잘하셨어요. 도대체 뭔 일인 거예요? 내일 은행에 가보시오. 그러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예요. 분이 일어서셨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이제부터 당신 주변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노신사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어둠 속에 남았어요. 손에는 차갑게 식은 열쇠가 들려 있었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사님이 도대체 무엇을 남기신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노신사가 다시 찾아오셨어요. 어젯밤보다 훨씬 침울한 표정이셨어요. 검은 코트 대신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는데 어깨가 축 처져 보였거든요.
어제 말을 다 못했네요. 거실에 앉으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은행 얘기 말씀이시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해요. 노신사의 손이 또다시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요. 저는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거리시다가 겨우 입을 여셨어요. 저는 여사님의 약혼자였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예. 50년 전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둔 비밀을 꺼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50년 전이면 제가 이 집에 오기 훨씬 전이네요. 저는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제가 25에 이 집에 왔으니까 그 이전 일이었던 거죠. 우리 결혼은 누군가에게 철저히 파괴됐습니다. 노신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픈 기억인 것 같았어요. 누가 그런 일을요?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그때 밖에서 차 문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또 왔네요. 노신사가 창밖을 내다보며 말씀하셨어요. 밖을 보니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와 달리 여러 명이 더 와 있었더라고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3명 정도 더 있었어요. 문 열어주세요. 최진수 씨가 소리쳤어요. 유원장 공개일이 오늘이에요. 집 정리하러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조카분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노신사를 보고 멈칫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최미경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여사님과 아는 분이에요. 제가 대답했지만 노신사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이인데요? 그건 이 집은 지금 유산 문제로 매우 예민한 상황입니다. 최진수 씨가 노신사께 다가가며 말했어요. 나가주세요. 잠깐만요. 이분은 제가 말리려고 했지만 최진수 씨는 이미 노신사의 팔을 잡고 있었어요. 어르신 나가세요. 손 놓으세요. 제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런 때 무관한 사람이 왜 와 있어요? 최미경 씨도 거들어서 노신사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노신사는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슬픈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을 뿐이에요. 선아 씨,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져나왔어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는데요. 여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다린 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기다린 분이라고요? 최진수 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가정부 노릇하면서 뭘 안다고 그래요? 저는 여사님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제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분을 함부로 대한다면 여사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고모가 슬퍼해요? 고모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최미경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당신이 뭘 안다고 고모 마음을 대변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들에게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었던 거네요. 노신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선아 씨, 괜찮아요. 가겠어요.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사님이 돌아가신 슬픔, 조카들에게 무시당하는 모욕감, 그리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저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괴롭힌다고요? 누가 누굴 괴롭혀요? 당신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이 집에 왜 계속 있어요? 최미경 씨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40년 동안 살던 집이라고 해서 당신 집이 된 건 아니에요. 그 말에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맞아요.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에요. 여사님이 돌아가시면 저도 떠나야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노신사가 현관으로 걸어가셨어요.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가 힘들어 보였어요. 어르신, 제가 뛰어가서 노신사의 손을 잡았어요. 은행에 꼭 가세요. 약속하세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고마워요, 선아 씨. 은성이가 당신을 그렇게 아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노신사가 떠나고 나서 저는 조카분들과 마주 서 있었어요. 이제 짐 싸세요. 최진수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유언장에 뭐가 나와 있든 상관없어요. 이 집은 우리가 관리할 거니까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여사님이 남기신 것이 무엇이든 꼭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노신사가 말씀하신 50년 전 진실도 알아내겠다고요. 조카분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확인하는 동안 저는 여사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어제 찾았던 편지를 다시 꺼내 들었어요. 선아에게라고 적힌 그 봉투를요. 이제는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편지 안에는 은행 주소와 대여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선아야, 미안해.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많이 놀랄 거야. 하지만 이제는 말할 때가 왔어. 용기를 내렴. 제 손이 떨렸어요. 도대체 무슨 진실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설렘이 컸어요. 40년 동안 알지 못했던 여사님의 비밀을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요. 창밖을 내다보니 노신사가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곧 따라가야겠어요. 은행에 가서 여사님이 남기신 것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50년 전 그 파괴된 사랑의 진실도 알아내야 해요. 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요. 조카분들이 떠나고 나서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여사님 방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정리를 계속했어요. 아무래도 내일이면 이 집을 완전히 떠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여사님 옷장을 정리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모르는 게 없을까요? 노신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여사님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옷장 깊숙한 곳을 살펴보니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자였어요.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숫자로 된 비밀번호 자물쇠였어요. 여사님이 평생 입에 달고 살던 숫자가 있었어요. 724. 여사님 생일이었거든요. 7월 24일이요. 혹시나 해서 눌러봤더니 딸깍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맨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젊은 여사님과 모르는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제 만났던 노신사 같았어요. 50년 전의 모습이었겠지만 눈매가 비슷했거든요. 사진 뒤에는 은성과 영준, 1974년 5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여사님이 쓰신 일기장이 있었어요. 노란 가죽으로 된 오래된 일기장이었죠. 첫 장을 펼쳐보니 1974년부터 시작되었어요. 5월 3일 맑음. 영준이와 약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또 있을까? 6월 15일 비. 아버지가 영준이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가문이 다르다는 이유로. 7월 2일 흐림.
영준이의 가족도 반대하고 있다. 우리 사랑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읽어보니 여사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가 펼쳐졌어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힘든 연애, 양가 집안의 반대, 그리고 8월 18일 번개. 모든 게 끝났다. 영준이가 떠났다. 아니, 떠날 수밖에 없었다. 8월 19일 비. 내가 너무 약했다. 가족을 지키려고 사랑을 포기했다. 8월 20일 맑음. 영준아, 미안해. 평생 미안해 할 거야. 그 이후로는 일기가 뚝 끊어져 있었어요. 일기장 밑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어요. 선아에게라고 적힌 봉투였는데 어제 찾았던 것과는 다른 봉투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여사님의 글씨였어요. 선아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내가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40년 동안 너에게 숨겨온 이야기가 있어. 이제는 말할 때가 왔어. 이 집은 원래 내 것이어야 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집이 원래 제 것이어야 했다니요?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내 어머니 김미순과 나는 자매였어. 친자매가 아니라 의자매였지만 혈육보다 더 가까운 사이였지. 미순이가 너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아갔을 때 나는 너를 키우려고 했어. 하지만 그때 나는 영준이와의 문제로 너무 혼란스러웠고 결국 너를 다른 가정에 맡겼어. 그게 내 평생 가장 큰 후회야.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25년이 지나서 너를 다시 찾았을 때 넌 이미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고 있었어. 그때 너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 평범한 가정부로 내 곁에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선아야, 넌 내 조카야. 내가 키워야 했던 아이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40년 동안 가정부로 살았는데 사실은 조카였다니요? 여사님이 저를 그렇게 아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냥 정이 들어서가 아니라 혈육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영준이를 만나면 모든 걸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어. 그가 내게 찾아갈 거야. 선아야, 미안해. 40년을 속였어. 하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진짜였어. 이제 진실을 마주해라.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40년 동안 외로웠던 마음, 가족이 그리웠던 마음, 모든 게 이해됐어요. 여사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조카를 곁에 두고도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런데 조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 말이에요. 편지 마지막 부분을 다시 읽어봤어요. 진수와 미경은 사실 먼 친척이야. 내게 직계가족은 너뿐이었어. 유언장에도 그렇게 적어뒀어. 변호사가 곧 연락할 거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노신사 영준 씨가 여사님의 옛 약혼자이고 저는 여사님의 조카이고 이 집은 원래 제가 물려받을 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분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굴었던 거였네요. 유언장에 제 이름이 나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알게 된 진실이 너무 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여사님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젊은 시절 행복했던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어요. 사랑도 포기하고 조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평생 혼자 살아오신 여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영준 씨를 만나서 50년 전 진실을 들어야 하고 유언장 공개일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조카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준비해야 하고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할 수 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가정부가 아니니까요.
여사님의 마지막 당부대로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다음 날 오전 영준 씨가 약속한 시간에 찾아오셨어요. 어제와는 달리 차분한 표정이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마음의 준비를 하신 것 같았거든요. 어젯밤 많이 생각해 봤어요. 거실에 앉으시면서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은성이와의 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저는 어제 발견한 일기장과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저도 여사님이 남기신 걸 찾았어요. 영준 씨가 일기장을 보시더니 눈빛이 흔들렸어요. 이걸 어디서 찾으셨어요? 여사님 방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영준 씨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만지셨어요.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시는 것처럼요. 50년 동안 이걸 간직하고 계셨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가 어떤 사이였는지 아시겠죠? 네, 편지에서 봤어요. 약혼자셨다고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영준 씨의 눈에서 그리움이 느껴졌어요. 1974년 5월에 약혼했고 가을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영준 씨가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오래된 기억을 되짚는 것 같았거든요. 은성이 오빠들이 반대했어요. 오빠들이요? 네, 두 분 다 반대하셨어요. 집안 명예를 이유로요. 영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평범한 가정 출신이었거든요. 은성이는 대기업 창업주 딸이었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50년 전에는 신분 차이가 더 중요했을 테니까요.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8월 어느 날 밤 은성이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빠들이 나타났어요. 영준 씨의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그들은 제게 은성이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영준 씨가 고개를 떨구셨어요. 폭행까지 당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정도까지요?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어요. 갈비뼈 2대가 부러졌죠. 영준 씨가 옆구리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협박도 받았어요. 은성이에게 접근하면 제 가족들도 해칠 거라고요. 이제야 왜 영준 씨가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겠어요. 은성이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나중에 알게 됐죠.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은성이가 찾아왔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됐다고요. 영준 씨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어요. 그게 은성이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잠깐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5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거실에 떠도는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로 은성이는 지방과 연을 끊었어요. 완전히요? 네, 오빠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았죠. 그리고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요. 영준 씨가 일기장을 다시 보셨어요. 가끔 안부를 물어봤지만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오빠들이 여전히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1975년 3월 15일. 영준이 없는 봄이 왔다. 꽃이 피어도 아름답지 않다. 1976년 7월 24일. 내 생일이지만 축하할 사람이 없다. 오빠들과도 연락을 끊었다. 1977년 12월 31일. 새해가 와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야 하나. 페이지를 넘기면서 계속 읽어봤어요. 1982년 5월 10일. 선아가 왔다. 25살 된 조카를 이제야 만났다. 1983년 1월 1일. 선아와 함께하는 새해.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이 든다. 1985년 6월 22일. 선아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다. 함께 장 보러 나갔다. 일기 내용이 제가 오고 난 후부터 밝아졌어요.
1990년 8월 18일 영준이를 떠나보낸 지 16년. 선아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1995년 7월 24일 선아가 생일상을 차려줬다. 내게 가족이 있구나. 2000년 12월 31일 새 천년이 왔다. 선아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2010년 5월 3일 선아야, 내가 없었으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여사님이 저 때문에 버티셨던 거였네요. 영준 씨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은성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인 줄 알았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은 은성이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제가 모르는 여사님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2015년 3월 20일 선아가 아플 때마다 내 마음도 아프다. 내 딸 같은 아이. 2018년 12월 25일 선아와 함께 보내는 크리스마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을까? 2020년 4월 15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지만 선아가 있어서 외롭지 않다. 마지막 일기는 올해 것이었어요. 2024년 8월 10일 영준이에게 연락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2024년 8월 15일 선아에게 모든 걸 남겨줘야겠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다. 2024년 8월 20일 선아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게 마지막 일기였어요. 영준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은성이가 당신에게 얼마나 의지했는지 아시겠죠? 네. 당신 덕분에 은성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제 모든 퍼즐이 완성됐어요. 여사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 평생 외롭게 살았지만 저를 만나면서 다시 희망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50년 만에 영준 씨와 연락해서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신 거였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영준 씨께 물어봤어요. 유언장 공개일까지 기다려야죠. 그리고 영준 씨가 잠시 망설이셨어요. 조카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맞는 말이었어요.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여사님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유언장 공개일 아침이었어요. 영준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조카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거만했던 태도가 사라지고 뭔가 다급해 보였거든요. 오선아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최진수 씨가 현관문 앞에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고모방에서 뭔가 가져가신 거 있죠? 최미경 씨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가져간 게 뭔가요? 금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순간 긴장됐어요. 제가 찾은 나무 상자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그걸 왜 제가 가져갔다고 생각하세요?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구석구석 다 알고 있잖아요. 최진수 씨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 금고는 원래 우리 것입니다. 내놓으세요.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여사님이 남긴 건 제게 맡기고 가신 마지막 유산입니다. 저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유산이라고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최미경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가정부 주제의 유산 타령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어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정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여사님의 조카예요. 두 사람이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소리예요? 여사님이 남기신 편지에 다 적혀 있어요.
제 어머니와 여사님은 의자매였고 저는 여사님의 친조카예요.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고모는 혈육이 없다고 하셨는데 당신들이 모르는 일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때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유언장 공개 시간이에요. 지금 오시면 돼요. 전화를 끊고 나서 조카분들에게 말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거기서 모든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1시간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김 변호사는 60대 중반의 신중해 보이는 분이었어요. 여사님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은성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봉인된 유언장을 열었어요. 유언장 작성일은 올해 8월 20일입니다. 바로 여사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요. 먼저 재산 목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확인했어요. 평창동 부동산, 회사 지분, 예금, 그리고 기타 유가증권을 합쳐서 약 150억 원 상당입니다. 조카분들의 눈이 번쩍였어요.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최은성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나의 전 재산은 오선아에게 물려준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둘째, 오선아는 내 어머니 김미순의 딸로 나의 조카이다. 최진수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확인할 수 있어요? 호적 등본과 DNA 검사 결과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여사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것 같네요. 저도 놀랐어요. 여사님이 그런 것까지 준비해 두셨다니요. 셋째, 최진수와 최미경은 먼 친척이므로 유산 상속 대상이 아니다. 최미경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넷째, 오선아는 40년간 나와 함께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내 전 재산을 맡긴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조카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최진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동안 가정부 노릇하던 사람이 갑자기 조카라니요?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유언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최미경 씨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사님이 편지에 써놓으셨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보호요? 여사님은 가족들과 연을 끊으셨잖아요. 그때 저도 함께 있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조카분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야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고모가 우리를 속이신 거네요. 속인 게 아니라 지키려고 하신 거예요.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가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자 살아가시면 되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여사님이 당신들에게도 작은 유산을 남기셨어요. 김 변호사가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각각 1억씩 남기셨습니다. 마지막 정이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조카분들은 더 이상 말할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울면서 변호사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영준 씨와 함께 남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네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은성 여사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김 변호사가 메모를 꺼냈어요. 선아가 영준을 만나면 모든 걸 이해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여사님이 마지막 밤에 어떤 남자가 널 찾아올 거야 라고 하셨던 이유를요. 영준 씨를 만나야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준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은성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제 알겠어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이 이렇게 밝혀졌어요.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여사님의 조카이자 이 모든 걸 물려받을 사람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사님이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선아야, 잘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아침,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오선아 씨이신가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영철입니다. 박영준의 아들이에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영준 씨의 아들이라니요. 아버지가 어젯밤 돌아가셨습니다. 전화기를 꽉 잡았어요. 영준 씨가 돌아가셨다니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언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유언이요? 최은성 여사님 옆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50년을 기다린 사랑이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된 거네요. 아버지가 선아 씨께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감사하다고요? 은성 여사님의 마지막을 지켜줘서요. 그리고 진실을 밝혀줘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영준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가족들만 참석했지만 저도 함께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관 앞에 선이 지난 며칠이 떠올랐어요. 영준 씨가 여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던 모습, 50년 전 아픈 기억을 꺼내시던 모습 말이에요. 영준 씨, 이제 여사님과 함께 계세요. 작게 속삭였어요. 한 달 후 두 분의 합장묘를 만들었어요. 부산 근처 언덕 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였어요. 영준 씨 아들이 그곳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생전에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묘비에는 간단하게 새겼어요. 최은성 1940년에서 2024년 박영준 1937년에서 2024년 동안 50년을 기다린 사랑. 묘 앞에 앉아서 두 분께 말씀드렸어요. 여사님,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바람이 불어와서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는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살겠습니다. 그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여사님이 남겨주신 재산으로 노인 쉼터를 열기로 했거든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요. 평창동 집도 그대로 두고 1층은 쉼터로 2층은 제가 살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공사를 시작하면서 여사님 방을 정리했는데 책상 서랍에서 또 다른 편지를 찾았어요. 선아야,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됐을 거야. 내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한 거야. 이 집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 역시 여사님이셨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할지 미리 알고 계셨던 거예요. 6개월 후 은성 쉼터가 문을 열었어요. 매일 1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40년 동안 여사님과 함께 살면서 배운 요리로 맛있는 음식도 대접해드리고요. 어르신들이 선아야, 고맙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저녁이 되면 두 분 묘소에 가서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려요. 여사님, 오늘도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셨어요. 영준 씨, 두 분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바람이 불어와요. 두 분이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평온해져요. 가끔 최진수 씨와 최미경 씨도 소식을 보내와요. 자신들이 잘못했다면서 쉼터에 후원금을 보내주시기도 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느껴요. 1년이 지나니
쉼터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1년이 지나니 쉼터가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젊은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와서 도와주고 어르신들도 더욱 활기차지셨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사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요. 어젯밤에도 묘소에 가서 말씀드렸어요. 여사님, 영준 씨, 정말 감사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새로운 삶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해 드릴게요. 그게 두 분이 바라시는 일이겠죠. 이제 저는 행복해요. 40년 동안 모르고 살았던 진실을 알게 됐고, 여사님의 마지막 소원도 이룰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에요. 매일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두 분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쉼터에서 따뜻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